1912년 4월은 세계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됐어요. 침몰하지 않는 배, 당시 공학의 정점인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달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배는 승객들을 구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타이타닉호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배가 있었지만 구하지 못했죠. 유령선도 아니었는데요. 전설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문서화된 현실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기록과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배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들을 세 가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봅시다. 타이타닉 버전부터 시작할게요. 오후 11시 30분 달이 검은 구름 뒤에 숨었습니다. 시야가 나빠요. 타이타닉호는 모든 것이 평온합니다. 선장의 지시에 따라 통신 운영자는 무전기를 통해 본토와 연락을 유지합니다. 이때 낯선 사람이 주파수를 침입해서 통신사의 통신을 방해해요. 이 낯선 남자가 원하는 게 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운항사는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남자에게 연결을 끊으라고 소리칩니다. 연결이 중단됩니다. 오후 11시 40분 타이타닉이 빙산에 충돌했어요. 얼음이 선체를 부셔버립니다. 하부가 판에 물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아직 아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20분 후 자정이 되자 선원들이 무선 주파수를 통해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0분 후인 오전 12시 20분 승객들과 함께 구명보트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전 12시 25분 조난 신호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RMS 카르파티아호였죠. 선장은 이미 타이타닉을 향해 최고 속도로 항해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추락 지점이 93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거예요. 즉 카르파티아는 4시간 후에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전 12시 45분 침몰하는 배의 승무원이 공중으로 로켓을 발사합니다. 이 조명탄은 많은 승객의 끔찍한 운명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90분 후 타이타닉의 갑판이 부서지고 배는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오전 4시 10분 카르파티아호가 마침내 난파 지점에 도착합니다. 승무원들은 모든 승객을 구하기 위해 영웅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그들은 705명의 생존자를 배에 태웁니다. 이때 또 다른 배가 나타납니다. SS 캘리포니아호였어요. 카르파티아호는 모든 승객을 태우고 뉴욕 해안을 향해 항해합니다. 캘리포니아호는 승객을 찾아 떠다녔지만 잔해만 발견하죠. 타이타닉이 얼음바다에 가라앉는 동안 이 배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어요. 캘리포니아호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장 스탠리 로드는 선원이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행동을 했어요. 침몰하는 배를 돕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로드 선장을 혐오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기소할 수 없었고 재판에서도 그를 처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선박회사에서 그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경력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유죄라고 자백하지 않았어요. 선장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캘리포니아 버전으로 넘어갑니다. 4월 14일 밤입니다. 캘리포니아호는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요. 배가 빙산이 많은 구역에 들어섭니다. 밤 10시 10분 로드 선장은 배를 멈춥니다. 선체가 손상될 수 있어 이 구역을 이동하는 것은 너무 위험해요. 오후 11시 배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하는 건 불가능해요. 선장은 타이타닉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걸 알고 무전사에게 배의 위험을 경고하라고 명령합니다. 무전기 운영자 에반스는 수신기를 켜고 타이타닉과 연락을 시도합니다. 약 30분간을요. 마침내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 타이타닉의 무선 통신원은 본토와 통화하고 있습니다. 에반스는 이 대화를 중단하고 배의 빙산에 대해 경고하려고 해요. 그런데 통신원은 에반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에반스가 너무 뻔뻔하게 채널에 침입했다고 짜증이 났죠. 그는 에반스에게 소리를 지르며 연결을 끊습니다. 지친 에반스는 수화기를 끄고 상사에게 사건에 대해 알립니다. 선장이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그는 아마도 타이타닉호가 위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에반스를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에반스가 무전기를 끄지 않고 1시간만 기다렸다면 타이타닉호의 조난 신호를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를 탓할 필요는 없어요.
이 시점에서 그가 송신기에 머물러야 할 공식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에반스는 너무 지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죠. 타이타닉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선장이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카르파티아호에 타고 있던 통신원은 신호를 수신하지만 캘리포니아호는 수신기가 꺼져 있어 수신하지 못해요. 로드 선장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죠. 한편 타이타닉은 물속으로 빠르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선장은 공중으로 로켓을 발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대한 실수가 일어나요. 경고등이 켜졌지만 빨간색이 아닙니다. 승무원이 무엇 때문인지 빨간색 로켓을 배에 가져가는 걸 잊어버린 바람에 밝은 흰색 빛으로 하늘을 밝혔어요. 조난 신호를 보내려면 빨간색 불빛을 방출해야 해요. 로드 선장은 이 불빛을 보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로 인식하지 못해요. 타이타닉처럼 거대한 배에 표준 적색 로켓이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었던 거죠. 로드 선장은 타이타닉이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 하얀 불빛 뒤에 어떤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로드 선장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로드 선장은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는 여전히 배에 연락하기로 결심하지만 이번에는 무선 통신이 아니에요. 로드 선장은 무전기를 쓰지 않고 신호등을 통해 타이타닉호에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옛날 선장들은 무선 통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들은 이 기술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로드 선장은 에반스를 깨우지 않았어요. 그는 빛의 신호를 보냈지만 타이타닉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많은 생존자들이 캘리포니아호에 번쩍이는 불빛을 봤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의 승무원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외침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전 2시 20분 타이타닉은 완전히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2시간이 조금 지난 후 무전대원 에반스가 잠에서 깨어나 송신기를 켭니다. 그리고 많은 구조대원들이 침몰한 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에반스는 모든 것을 파악했어요.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합니다. 그 순간 캘리포니아호는 즉시 난파선 현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카르파티아호를 만나요. 그 배는 생존자들을 태우고 뉴욕을 향해 갑니다. 캘리포니아호는 계속 항해하며 사람을 찾아요. 하지만 잔해만 발견하죠. 캘리포니아호가 본토로 돌아옵니다. 타이타닉호를 구할 수 있었던 배에 대한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요. 재판이 시작됩니다. 스탠리 로드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들은 배가 가만히 서 있었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살아남은 승객 중 일부는 캘리포니아호가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판사는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요. 1962년이 됐어요. 스탠리 로드 선장은 노인이 됐죠. 그는 공증인을 불러 무언가를 자백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마지막 발언을 해요. 그는 무죄를 맹세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타이타닉호를 지나쳐 항해하던 게 캘리포니아호가 아니었다면 뭐였을까요? 삼손 이론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바다표범선 삼손호는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잠을 자지 않아요. 빙산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느라고요. 그들은 미국 해양경비대와 마주칠까봐 두려워해요. 삼손호의 선원들은 바다표범을 잡는데 이게 불법이거든요. 오전 12시 45분 삼손호의 선장은 흰색 신호 로켓을 목격합니다. 팀은 해양경비대라고 확신해요. 그들은 불을 끄고 항해합니다. 어두워서 타이타닉이 가라앉는 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아이슬란드 해안으로 돌아와서 재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익사하는 승객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죠. 삼손의 승무원 중 한 명의 조카가 삼촌의 일기장에서 이 이야기를 읽게 돼요. 조카는 이 기록의 공개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로드 선장이 무죄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살아서 이 순간을 보지 못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누가 유죄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타이타닉호 근처에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두 배의 선장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승객들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그들의 잘못은 그 어두운 밤에 타이타닉이 뭘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적색 조명탄을 상자에 넣는 걸 잊었어요. 이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디테일이 비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자정 몇 시간 전이었어요.
대형 호화 유람선의 2,200명 승객 중 몇 명은 아름다운 1등석 라운지에서 여전히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요. 객실들 중 일부는 아주 넓고 그림이 가득 차 있거나 화려한 조각품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방들은 크기가 작고 수면 아래에 있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추운 4월의 밤 모두는 영국의 사우스햄튼에서 뉴욕시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배의 이름은 타이타닉이었습니다. 당시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 배로 여겨졌습니다. 여정의 시작에서 이 유람선은 뉴욕 기선과 거의 충돌할 뻔했지만 운 좋게도 타이타닉호는 몇 미터의 여유를 두고 그 배의 옆을 간신히 지나칠 수 있었어요. 승객들이 여객선 갑판을 가득 메운 가운데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미래에 무엇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배는 북대서양에 도착했습니다. 뉴펀들랜드에서 595km 떨어진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4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여전히 깨어있던 사람들이 신비롭고 강력한 힘에 의해 쓰러진 거예요. 이미 침대에 있던 승객들은 바닥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비명소리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어요. 재난이 일어나기 몇 달 전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그린란드 남서부의 빙하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매머드가 여전히 지구를 배회하고 있었던 약 10만 년 전에 내렸던 눈으로 만들어진 빙산이었죠. 그리고 빙산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 크기는 엄청났습니다. 길이가 거의 520m이고 무게가 7,500만 톤이나 나갔거든요. 하지만 그 후 빙산은 원래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떠내려가게 됐어요. 타이타닉호가 북미로 가는 길에 지나야 했던 바로 그곳으로 움직인 거예요. 몇 달 동안 물에 녹은 후에도 이 빙산의 무게는 여전히 150만 톤에 달했습니다. 꼭대기는 거의 물 위에 30m의 높이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거대 유람선에 탄 사람들의 눈에는 대수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언뜻만 본다면요. 사람들에게 보인 것은 이 거대 얼음의 아주 작은 부분뿐이었거든요. 보통 빙산의 가장 큰 부분은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고 수면 위로 보이는 건 겨우 10분의 1입니다. 타이타닉 빙산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충돌한 순간 배는 불운을 맞이했어요. 항로를 바꿀 수 없어 그 배는 얼음 속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적어도 선체칸 5개가 파열되었을 거예요. 배에는 즉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칸마다 물이 범람했습니다. 먼저 배의 앞부분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배의 뒷부분은 공중에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귀청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배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나머지는 잘 아시겠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재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배가 빙산에 의해 부서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것이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살아있는 존재라면요? 수면 아래 멀리 희미하고 어두운 바닷속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둥글고 납작하며 팔이 여럿인 거대한 생명체를 상상해보세요. 팔이 아니라 강력한 촉수라고 해야 할까요? 대왕 오징어나 문어를 닮았지만 크기는 훨씬 더 큽니다. 배 열척에서 2.5km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불운한 선원들은 때때로 이 바다 괴물을 섬으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른 땅을 밟는 대신 그들은 바다로 끌려 내려가게 되죠. 이들은 크라켄을 만나게 될 거예요. 크라켄은 바다 항해를 떠나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전설의 생물입니다. 보통 크라켄은 아이슬란드를 거쳐 그린랜드, 노르웨이 해안의 바다에 출몰합니다. 무엇이 이 야수를 집에서 더 멀리 떨어지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북대서양의 물도 마찬가지로 차갑습니다. 크라켄의 취향이죠. 크라켄은 호기심도 많습니다. 만약 타이타닉을 발견했다면 그 배는 크라켄의 관심을 벗어날 기회가 없을 거예요. 어두워서 유람선 위의 사람들은 첫 번째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먼저 배 주위의 물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귀를 잘 기울이신다면 이상하게 콸콸거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주변을 잘 관찰하신다면 수천 마리의 물고기와 해파리가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고 위로 올라오는 거죠. 하지만 타이타닉에 있는 누군가가 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상황을 알아챘다고 해도 이 무서운 괴물로부터 벗어날 시간은 없을 겁니다. 크라켄은 피할 수가 없는 포식자로 거대한 크기와 엄청나게 길고 강한 촉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갑판 위에 서 있는 9살 소녀는 이 바다 괴물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아주 천천히 바다 밖으로 솟아오르고 있는 수많은 작은 섬들을 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백 마리의 작은 물고기들이 이 섬 사이의 물 웅덩이 사이를 뛰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물고기들은 거대한 무언가의 측면을 넘어 물속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몇몇 뾰족한 점들이 표면 위에 나타났어요. 호기심 많은 소녀는 그 점들이 뿔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뿔은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두꺼워졌어요. 곧 그 뿔은 거대한 타이타닉 위로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배가 작아 보일 지경이네요. 이 뿔은 크라켄의 무서운 팔이었습니다. 소녀는 공포로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코끼리만큼 큰 이 괴물의 눈을 발견했어요. 아이는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르며 앞뒤를 재지 않고 달려가 버렸습니다. 아이의 고함 소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사람들은 배 옆으로 모여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그렇게 겁을 먹은 건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일단 점점 더 많은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그 장면을 더 잘 보기 위해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이고 있네요.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사실 무서운 짐승이 여러분이 탄 배를 공격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어둡기까지 해서 아무도 저 어둡고 거대한 그림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몇 분 동안 크라켄은 자신이 신기루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갑자기 괴물 같은 팔 중 하나를 들어 배 쪽으로 뻗었어요. 크라켄의 팔은 전체 선체보다 더 길 수도 있었다고요.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기절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도 역시 겁에 질린 것처럼 보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린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처로 달려갑니다. 그때 강력한 첫 번째 타격으로 배가 흔들립니다. 크라켄은 충분히 기다렸죠. 이제 작전 준비가 다 됐습니다. 타이타닉에 탑승한 사람들은 공황에 빠져 혼란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정처 없이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짐승을 더욱 자극할 혼돈을 만들고 있었어요. 보통 이 괴물은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긴 촉수를 이용해 해저 깊은 곳에서 몸을 바닥에 묶고 게으르게 먹이를 사냥하죠. 날씨가 비정상적으로 따뜻하거나 방해를 받을 때만 수면 위로 올라와요. 거대한 크기의 타이타닉이 큰 소음을 내며 지나가는 바람에 잠을 자고 있던 크라켄을 위로 올라오게 한 것 같습니다. 크라켄이 수면 위로 올라와 반짝이고 커다란 배를 보았을 때 와 하고 감탄했을 거예요. 배에 매료된 크라켄은 이 특이한 구조물을 만지기 위해 촉수 중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재질이 단단하네요. 크라켄은 이걸 쥐었을 때 부서질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크라켄은 배를 팔 몇 개로 감싸서 찌그러뜨려 보려고 시도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배 밖으로 떨어지고 짜증나는 고음에 소음을 내는 작은 생물들이 크라켄을 짜증나게 하기 시작합니다. 열이 오르기 시작하네요. 실험은 이제 그만하고 이 괴물은 타이타닉호 주변을 여러 번 돌면서 다음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타격 강도가 훨씬 세요. 금속을 구부리고 연약해지게 만들었어요. 솜씨 좋게 촉수를 한 번 더 휘두르면 배에 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크라켄은 마치 노력의 결과를 즐기려는 듯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때 배가 속도를 올려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타이타닉에 탑승한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짐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크라켄이 결코 장난감을 놓치지 않는다는 걸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배의 속도는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배의 뒷부분은 천천히 위로 올라가고 앞부분은 물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갑판 위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완전하고 섬뜩한 침묵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배는 자체 무게로 인해 두 부분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강렬한 사고에 크라켄도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겁에 질린 짐승은 다시 바다로 뛰어들어 보글보글 끓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소용돌이의 힘이 타이타니코의 잔해를 바다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크라켄은 사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크라켄은 그저 물고기를 우적우적 씹으면서 행복해하는 동물이에요. 더 큰 먹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배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건 그저 이 동물의 호기심이었습니다. 이 장엄한 유람선에는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SOS 아시죠? 점 3개, 줄 3개, 점 3개요. 모스 신호로 보낼 수 있는 쉬운 신호예요. SOS는 Save Our Souls 또는 Save Our Ship을 의미합니다. 전설적인 타이타닉호의 승무원들은 1912년 4월 14일 밤 2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이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빙산이 거대한 선박을 침몰시킨 그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른 선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신호는 그들에게 닿기도 전에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객선 SS 마운트 템플은 신호를 포착하고 답변을 보내려고 했지만 타이타닉호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의 구조 요청을 잠재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북대서양에서 알려지지 않은 버뮤다 삼각지대라도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 운명적인 날 차가운 밤하늘에는 찬란한 오로라 보렐리스가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겠지만 그날의 북극광은 타이타닉의 운명을 결정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오로라는 지구자기 폭풍 덕분에 형성됩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기본적으로 지구자기권의 변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태양입니다. 자기권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보호용 비눗방울과 같습니다. 해로운 태양광선, 태양풍, 그리고 다른 우주의 위험들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자기권이 없었다면 지구에는 생명이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지구는 화성과 더 비슷한 모습이었겠죠. 또한 그 때문에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지구의 자기권이 항법 장비에 영향을 미치고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타이타닉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최근 밀라 진코바라고 하는 기상연구원이 지구자기 폭풍을 일으킨 태양 플레어가 타이타닉의 때 아닌 종말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태양 플레어는 지구에 항상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그로 인한 자기 폭풍에 민감합니다. 이 불운한 사람들은 약함, 피로, 두통, 그리고 심지어 기분 변화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양쪽의 압력이 동일합니다. 자기권은 모든 나쁜 것들을 차단해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태양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은 지구 크기만큼 거대할 수 있어요. 이 플레어는 전자 입자의 파동을 뿜어내고 고속으로 자기권과 충돌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호 비눗방울이 방어에 들어갑니다. 크기를 줄이고 모양을 바꿔서 그 입자들을 극지방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날 밤 타이타닉 위에서 춤추던 그 찬란한 불빛이 등장하는 거죠. 북부에서는 이것을 오로라 보렐리스라고 합니다. 남부에서는 오로라 오스트랄리스 혹은 남극광이라고 해요. 자기권이 태양 입자와 우주 입자를 극지방으로 밀어내면 다른 기체의 분자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온갖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소는 거리에 따라 녹색 또는 빨간색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는 파란색이나 보라색입니다. 그날 밤 여러 사람이 목격한 것은 바로 이 현상이었습니다. 구조선 카르파티아호의 2등 항해사를 포함해서요. 그는 타이타닉으로부터 조난 신호를 받기 전에 그 사실을 항해일지에 기록했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네요. 오로라는 지자기 폭풍의 가시적인 신호입니다. 자, 이제 항법 장비에 대해 알아볼게요. 위성 및 무선 주파수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타이타닉 시절에는 아이폰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기기가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법 장치와 무선 전신이 존재했고 활발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중세 시대까지 돌아가 보면 선원들은 그런 날 나침반이 오작동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사방으로 돌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18세기가 돼서야 프랑스 과학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날이 태양의 검은 반점이 일어나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 플레어 미스터리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타이타닉은 그 당시에 가장 진보되고 유명한 무선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200km 떨어진 거리까지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테스트했어요.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1912년 4월 10일 이 거대한 여객선은 사우스햄튼을 떠나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선원들은 빙산과 빙원이 표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좌표를 표시하기 위해 지도에 점을 찍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골치 아픈 지역들이 타이타닉의 계획된 경로의 북쪽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2-3일 후 경고는 점점 더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 거대한 배로 가까워졌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빙하를 우회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항로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큰 실수였어요. 바로 자기 폭풍 때문이었죠. 만약 항법 장비가 오작동했다면 1도도 안 되는 작은 차이로 인해 선장의 실수로 배가 빙산 덩어리 쪽으로 향하도록 했을 수도 있어요. 더욱이 무선 통신사들은 다른 배에서 온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선장에게 전달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무선 회사로부터 고용된 계약 직원들로서 호화 여객선에 탑승한 승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무선 송신기가 계속 고장났어요. 아마 이런 사적인 통신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마침내 수리되었을 때 교환원인 잭 필립스는 밤 10시 30분에 SS 캘리포니안 호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배의 항해사들은 필립스에게 표류하는 빙산의 좌표에 대해 경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었죠. 자기 폭풍이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민감해요. 날씨는 좋았어요.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물은 유리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배는 최대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항해했습니다. 1시간 후 타이타닉은 그 악명 높은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1912년 4월 15일 밤 12시 14분 타이타닉의 항해사들은 첫 번째 비상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SS 캘리포니안호는 타이타닉호에서 불과 32km 떨어진 곳에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구조 요청에 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재난이 발생하기 10분 전에 캘리포니안호의 무선 통신사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배에서 모스 부호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이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자기 변칙이 타이타닉이 다른 배에 보낸 메시지를 차단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SS 라 프로방스 기선은 침몰하는 배로부터 어떠한 신호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에서 800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또 다른 대형 여객선 올림픽호로부터 전송을 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 신호가 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공중 어딘가에서 길을 잃거나 아니면 풀 수 없는 뒤죽박죽인 수수께끼와 같았습니다. SS 마운트 템플은 메시지를 받고 타이타닉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구조선은 얼음 속에 갇혔습니다. 배는 타이타닉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좌표에 도착했지만 호화 여객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좌표는 정확했던 걸까요? 카르파티아 기선은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12시 30분에 배 무선 담당자는 타이타닉의 승무원들에게 그들이 돕기 위해 서둘러 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구조로 유명해진 카르파티아가 전속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엉뚱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자기 폭풍이 장비를 고장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소식은 기선이 결국에 제대로 도착했고 승객들로 가득 찬 구명보트를 발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육지에 도착했을 때 카르파티아의 장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침몰 현장 주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조사는 무선 아마추어들이 신호를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요. 진코바는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에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몰랐다고 설명합니다. 아무도 태양이 이 거대한 배의 항법 장비, 특히 그 당시 최고의 장비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달이 한몫을 했다는 또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1912년 1월 달이 평소보다 지구에 더 가까웠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매우 강한 조류가 일어났고 해수면을 상승시켰습니다. 매년 빙산은 그린란드에서 떨어져 나와 뉴펀들랜드 주변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그 해는 아니었어요. 물의 흐름이 증가하면서 3개월 동안 더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4월경에는 대서양 횡단 선박의 경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것은 거대한 타이타닉에게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줄기 물빛이 대서양의 고요한 물 위로 어둠을 가릅니다. 타이타닉호는 파도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승객들은 잠들어 있었을 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흰색 모양이 불빛에 잡힙니다. 그 운명적인 빙산이 전설적인 배의 측면을 산산조각내기 직전이에요. 1912년 4월 14일 꽤 특이한 타원형의 거대한 빙산 사진이 찍히기 불과 이틀 전입니다. 이 빙산은 10만 년 전에 내린 눈으로 인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연구원들은 빙산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해 컴퓨터 모델링을 사용했습니다. 1912년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바람과 해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추가했어요. 그 빙산이 아마도 남서 그린란드에 있는 작은 빙하 무리의 일부일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 어느 해에 그러한 빙산의 경로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악명 높은 얼음 덩어리는 그린란드에서 콘월에서 더 남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배가 이틀 후에 그 지역을 통과했더라면 빙산은 충돌 지점에서 멀리 이동했었을 거예요. 처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빙산의 무게는 7,500만 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빙산의 무게는 150만 톤에 불과했습니다. 충돌 당시엔 아마 이미 몇 달 동안 녹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죠.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빙산의 길이는 120m였습니다. 표면의 30m 이상이 물 위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것이 슈퍼문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날 밤 1400년 만에 희귀한 달 현상이 있었어요. 정상적인 조건에서 빙산은 녹거나 질량의 대부분을 잃지 않은 채 그렇게 남쪽으로 멀리 이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슈퍼문은 빙하를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끌어낸 비정상적인 만조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천천히 먹어치우는 특정한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어요. 소금 부식, 해류, 낮은 온도, 그리고 이 녹을 먹는 미생물이 잔해 전체를 먹어치울지도 몰라요. 미국 여배우 도로시 깁스는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어요. 그녀는 살아남았고 뉴욕에 도착했을 때 거의 즉시 Saved from the Titanic 이라는 영화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한 달 만에 개봉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그녀는 심지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 있었던 같은 신발과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영화는 당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유일하게 알려진 영화본이 화재로 파괴되었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14년 전에 퓨틸리티라고 불리는 소설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소설은 마치 모든 사건을 예측한 것처럼 보였어요. 줄거리는 항해 중 침몰한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가상의 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타이탄은 타이타닉과 거의 같은 크기였고 둘 다 4월에 침몰했어요. 그리고 침몰의 이유도 빙산과의 충돌이었어요. 실제 배와 가상의 배 모두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묘사됐습니다. 그리고 둘 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구명보트의 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충분하지 않았어요. 영화에서처럼 타이타닉에서도 실제 사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3쌍의 부부가 신혼여행으로 타이타닉을 타고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커플은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타이타닉호가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아내는 남편 없이 구명보트에 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직도 여자들과 아이들이 배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자신의 코트를 하녀에게 줬어요. 하녀를 구명정에 타도록 했고 따뜻하기를 원했어요. 아내는 끝까지 남편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이타닉호가 빙산이 아니라 미라 때문에 침몰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원전 1000년경 이집트의 도둑들의 도시에 살던 한 신비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지만 여사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녀의 미라는 나무로 만든 관에 넣어졌고 그녀의 얼굴 이미지와 신비한 비문이 있는 큰 뚜껑으로 덮였습니다. 이 장소는 19세기 전반까지 숨겨져 있다가 우연히 한 무리의 현지인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평화를 방해했어요. 아무도 영문을 모르지만 그 미라는 그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몇십 년 후 영국에서 온 부유한 친구들의 무리가 이집트로 여행을 갔고 검은 눈이 공허를 들여보는 듯한 여사제의 모습이 담긴 빈 미라관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그걸 사기로 했어요. 하지만 구매자는 관을 받기도 전에 같은 날 밤에
사라졌습니다. 그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은 사고로 당했어요. 그 관은 여러 곳으로 옮겨졌지만 몇몇 사람들에 의하면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봇 잠수함이 이 전설적인 배의 잔해를 찾는데 7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배의 잔해는 대서양 아래 거의 4,000m 아래에 놓여있고 두동강이 나 있어요. 왜 배가 부서졌을까요?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배가 빙산과 충돌했을 때 안으로 들어간 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력이 너무 강해서 배의 바닥 구조물에서 시작하여 배가 두 부분으로 분리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선체 리벳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광석 재련의 잔여물인 슬래그가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것은 금속이 분열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결점이 있었어요. 물이 새지 않아야 하는 격벽은 완전히 밀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칸 사이를 흐르고 결국 배를 가라앉게 했어요. 배의 리벳의 철과 선체의 강철은 높은 유황 함량, 차가운 온도, 그리고 빠른 속도 때문에 결국 망가졌습니다. 강철은 산산조각이 났고 리벳은 쉽게 튀어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타이타닉호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24배 더 빨리 가라앉았습니다. 만약 타이타닉이 옆면으로 빙산에 부딪히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혔다면 아마도 계속 떠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승무원들은 쌍안경이 없었을까요? 빙산을 제때 발견하고 심지어 재앙을 피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타이타닉호의 쌍안경은 보관함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오직 한 명의 승무원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배가 출항하기 직전에 배 밖으로 이송됐어요. 그는 나중에 열쇠를 건네주는 것을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쌍안경이 없었더라도 선원들이 경고를 받았다면 배는 항로를 바꾸고 충돌을 피할 시간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사건이 발생하기 약 1시간 전에 비교적 타이타닉호에 가까이 있던 SS 캘리포니아호는 밀집된 필드 얼음 때문에 멈췄다고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 선장에겐 경고가 전달되지 않았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무선 담당자는 그것이 다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SS 캘리포니아호는 무선 통신사가 비번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무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타이타닉호의 승무원들이 착시 현상 때문에 빙산을 제 시간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의 대기 상태는 아마도 초굴절을 일으켰고 빙산을 위장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 배가 빙산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아무도 그 빙산을 보지 못했습니다. 빙산을 발견한 순간과 충돌까지는 1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겨우 37초였어요. 그리고 타이타닉호가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데는 2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1912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그린란드 남서부의 빙하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음은 빙하에서 떨어져 나가기 전 약 10만 년 동안 쌓인 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매머드가 여전히 지구를 누비던 시절이었죠. 빙산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거대했어요. 길이가 500m 이상이었고 무게는 약 7,500만 톤이 나갔어요. 또한 매우 평화로운 얼음덩어리였습니다. 선박과 분주한 수송 항로를 멀리 비껴갔어요. 빙산이 있는 곳이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지만요. 그러다가 다른 빙산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그 빙산은 운이 좋았어요. 다른 빙산은 그 위도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린란드의 빙하로부터 떨어져 나온 15,000에서 3만 개의 빙하 중에 오직 1%만이 대서양까지 떠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이 빙산이 4월에 이미 북극권에서 2,4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몇 달 동안 물에 녹았지만 이 얼음덩어리 무게는 여전히 150만 톤에 달했습니다. 금문교보다 거의 2배나 더 무거웠던 셈이죠. 빙산의 꼭대기는 바다 표면 위로 30m 이상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빙산이 대양 여객선 옆에 떠 있는 것을 보았더라도 무해해 보였을 거예요. 언뜻 보기엔 말이죠. 그저 커다란 얼음덩어리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모든 빙산의 가장 큰 부분은 항상 해수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보통 물 위로 보이는 부분은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아요. 문제의 빙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빙산이 대서양에 도착하기 며칠 전
웅장한 배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3,000명 이상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호화 증기선이었어요. 그 당시 지금까지 만들어진 배 중 가장 큰 배였습니다. 여객선의 이름은 타이타닉이었어요. 절대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여정을 시작했을 때 타이타닉은 증기선 뉴요크호와 거의 충돌할 뻔했습니다. 운 좋게도 타이타닉호는 불과 몇 미터를 두고 그 배를 간신히 피해 지나갔습니다. 여객선 갑판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한편 그 빙산은 타이타닉호가 뉴욕으로 가는 길에 건너갈 지역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4월 14일 타이타닉호가 뉴펀드랜드에서 약 600km 떨어진 북대서양에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밤 11시 40분쯤 타이타닉호에서 아직 깨어있던 사람들이 불가사의하고 강력한 힘에 밀려 쓰러졌습니다. 이미 잠자리에 든 사람들도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승객들과 승무원들 모두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동이 시작되기 몇 분 전 빙산이 배 바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떠들고 있던 그 빙산이었어요. 왜 선원들은 빙산을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여객선은 일단 거대한 얼음 덩어리와 충돌하고 난 후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항로를 바꿀 수 없었고 적어도 선체칸 중 5개가 파열되었습니다. 물이 놀라운 속도로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타이타닉의 칸은 위가 덮여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옆 칸으로 물이 넘쳤고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의 앞부분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뒷부분이 공중을 향해 수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여객선은 두동강이 났어요. 그 다음은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배에 충돌한 후 빙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아무도 너무 늦을 때까지 떠다니는 얼음산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운명적인 날 있었던 일들을 추적해보죠. 오후 6시경 스미스 선장은 마침내 타이타닉의 항로를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하루 종일 빙산 경고를 받고 있었어요. 타이타닉호는 남쪽으로 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속도는 그대로였어요. 밤 9시 40분에 또 다른 배가 타이타닉에게 빙산으로 가득 찬 광대한 빙원에 대해 경고합니다. 불행히도 이 메시지는 그 여객선 조종실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밤 11시쯤에 또 다른 증기선이 타이타닉에 무선을 보냅니다. 그들은 얼음에 둘러싸여서 배를 멈춰야 했다고 말했어요. 이 메시지도 무시됩니다. 그동안 호화 여객선을 탄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미 자신들의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밤 11시 35분 타이타닉의 조망대에 있던 선원들은 빙산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3번 울렸는데 그것은 무언가 앞에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조종실에 알렸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방수라고 생각되었던 칸막이 문이 닫혔습니다. 불과 5분 후 이 거대한 여객선의 우현 쪽이 빙산과 충돌합니다. 우편 물질이 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곧 다른 보고가 들어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5개의 다른 칸이 물에 잠겼습니다. 타이타닉이 가라앉기까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달빛도 바람도 파도도 치지 않았어요. 파도가 빙산에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거대한 빙산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건 검은 빙산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만일 빙산을 그린다면 분명 하얗고 우뚝 솟은 얼음 덩어리를 그릴 거예요. 하지만 남극 대륙을 방문한 사람들은 빙산이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졌다고들 합니다. 마치 사탕처럼 여러 가지 색깔, 무늬 또는 줄무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빙산은 또한 검은색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별난 색깔을 띤 얼음이 형성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음이 매우 순수한 경우입니다. 기포나 균열이 전혀 없어요. 이 경우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빙산이 모든 것을 흡수하고 검게 보일 겁니다. 또는 분출하는 화산이 화산재로 빙하를 덮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빙하에서 떨어져 나간 얼음은 역시 어두운 색일 거예요. 전문가들은 타이타닉의 빙산이 왜 그렇게 어둡게 보였는지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정말 검은색이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조망대에 있던 선원 중 한 명이 얼음이 까맸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이 회색이거나 짙은 회색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위 검은 빙산이라고 불리는 것에는 흥분되거나 신비스러운 점이 없습니다.
윗부분이 녹은 후에 뒤집어진 빙산은 무게 분포가 달라집니다. 만약 빙산의 아랫부분이 빛을 흡수할 만큼 충분히 매끈하다면 어둡게 보일 거예요. 게다가 보통 흰 서리가 쌓일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공기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틀렸고 빙산은 사실 검은색이 아니었다고 해보죠. 그래도 여전히 사물이 보이는 유일한 이유는 빛이 사물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적을수록 무언가를 알아차릴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바다 표면은 항상 달과 별빛을 반사합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모양의 거의 수직에 가까운 빙산은 그럴 가능성이 더 적습니다. 그게 바로 빙산이 반짝이는 수면에 대비해서 거의 까맣게 보였던 이유가 되겠죠. 밤의 빙산은 레이더 없이는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빙산은 제때 발견되지 않았어요. 타이타닉이 그 빙산에 충돌해서 가라앉았습니다. 그게 이야기의 끝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4월 15일 독일 원양 여객선 SS 프린트 아달버트가 북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타이타닉이 가라앉았던 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아직 그 재난에 대해 알지 못했던 독일 선박의 책임자는 빙산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빙산의 아래쪽에 있던 커다란 붉은 페인트 자국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 남자는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페인트가 지난 12시간 동안 배가 빙산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악명 높은 얼음 덩어리를 보고 사진을 찍은 사람은 심해 통신 케이블을 깔던 선박의 선장이었습니다. 그 배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역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죠. 선장은 나중에 자신이 본 빙산이 그 지역에서 유일한 빙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빨간 페인트를 고려하면 연관을 짓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2015년 이 사진 중 하나가 경매에서 약 3,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여전히 전문가들은 그 사진이 정말 그 악명 높은 얼음 덩어리의 모습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처에 떠 있었던 죄 없는 빙산이었는지도 모르죠. 크라켄은 대왕 오징어로 전설적인 바다 괴물입니다. 여러분이 본 중 가장 큰 몸집을 가진 오징어일 거예요. 만약 이 괴물이 존재했다면 세상은 몰라보게 변했을 겁니다. 크라켄은 강력한 촉수를 가지고 있어요. 끝에 빨판이 달린 단단한 근육으로부터 탈출은 불가능하죠. 크라켄은 배를 반으로 두동강 내거나 깊은 곳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크라켄의 가장 위험한 점은 바로 크기예요. 나이 많은 선원의 말에 의하면 크라켄은 길이가 거의 1,500m에 달했다고 합니다. 축구장 10개에 맞먹죠. 크라켄이 축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전설적인 크라켄은 정말 거대해서 선원들은 이 괴물을 작은 섬으로 착각했다고도 합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이런 야수를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크라켄이 실제 존재했다면 아마 새끼들이 대를 이었겠죠. 네, 그렇다면 세계의 모든 바다에 어떤 배라도 가라앉힐 수 있는 거대한 괴물들이 있겠죠. 크라켄이 서식지에 경쟁자를 둘 가능성은 적으므로 개체수가 강하게 증가할 겁니다. 크라켄은 거대하기 때문에 많은 먹이가 필요할 거고 그로 인해 다양한 큰 바다동물의 개체수는 현저히 감소할 테지요. 대왕고래, 백상어, 기타 거대 오징어들, 모든 큰 바다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큰 물고기의 수가 감소해 굶주리게 될 거예요. 어업에 의존하는 도시의 경제는 쇠퇴하게 되겠죠. 낚시가 위험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작은 물고기의 가격은 더 비싸지게 될 겁니다. 크라켄을 물리치려면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지만 이 괴물은 잡기 힘듭니다. 크라켄은 두 종류에 속합니다. 오징어와 문어도 이 종에 속하는데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영특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크라켄은 숙련된 사냥꾼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놓고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크라켄은 수면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들이 수면에 가득하다면 크라켄이 가까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건 알 수 있겠지만요. 크라켄이 헤엄치면 주변의 모든 물고기들이 겁에 질릴 거예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요. 높은 탑을 닮은 거대한 촉수가 물에서 나오네요. 이 탑이 배의 갑판에 떨어져 갑판을 부수고 선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갑니다.
크라켄이 두 번째 타격을 입히자 배가 거의 전복되었어요. 다음으로 크라켄은 배를 거대한 촉수로 감싸서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이런. 만약 선원들이 이 괴물의 촉수로부터 배를 떼어내는데 성공한다면요. 강력한 무기의 도움으로 선원들은 반격합니다. 크라켄은 물밑에서 물러납니다. 다쳤군요. 화가 났어요. 전투는 끝난 것 같지만 최악의 상황이 다가옵니다. 배 옆에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크라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뒤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대한 욕조의 배수구처럼 이 소용돌이는 배를 빨아들입니다. 크라켄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네요. 정말 안타까워요. 공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이 괴물을 물리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크라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우리와 배를 볼 수 있어요. 깊은 물속에 사는 이 대왕 오징어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오징어의 눈은 접시 크기만 해요. 덕분에 멀리서도 먹이를 볼 수 있지요. 같은 방식으로 크라켄은 음파 탐지기보다 훨씬 빨리 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보다 한 수 위일 거예요. 그거 좋은 소식이 아니네요. 전 세계적으로 선박 화물 운송이 감소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비행기가 대륙과의 안전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대기 오염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가장 성공적인 크라켄의 적은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매우 깊은 곳을 여행하고 크라켄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초음파 탐지기를 갖추고 있어요. 잠수부들도 잘 무장되어 있고 둥글고 금속으로 된 몸체는 파괴하기가 쉽지 않죠. 크라켄 한 마리는 잠수함에 패할 수도 있겠지만 바다 괴물이 여럿이라면 어떨까요? 3마리의 크라켄은 잠수함의 촉수를 감아 더 깊은 물속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 텐데 그 압력은 잠수함을 파괴할 거예요. 즉 크라켄이 잠수함도 사로잡을 거란 말이죠. 크라켄의 존재는 많은 나라의 발전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을 거예요. 만약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 유명한 대탐험에서 신세계라고 생각한 섬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그 섬으로 다가가는데 섬에서 촉수가 나타나 콜럼버스의 배를 침몰시킵니다. 북아메리카의 식민지화는 아마도 비행기가 발명되기까지 지연되었을 거예요. 참고로 최초의 유인 비행은 20세기가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헐리우드는 없었을 거예요. 햄버거도, 유명한 미국 음악도 없었을 테죠. 유튜브도 없을 거고요. 즉,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 못할 거란 말이죠. 가장 최악으로 인터넷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게 한 마리의 멍청한 괴물 오징어 때문에 말이에요. 바이킹은 외국 영토를 침략하고 정착하기 위해 장선을 타고 항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역사는 급격하게 바뀌었을 겁니다. 어쩌면 타이타닉은 빙산에 부딪히지 않고 거대한 바다 괴물에 부딪혔을지도 몰라요. 크라켄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사람들이 거대한 선박을 타고 여행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크라켄은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다 해도 크라켄은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하고 이 괴물들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 바다에 있는 먹이의 양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따라서 크라켄은 사냥을 위해 점점 더 수면 위로 올라올 거예요. 미래의 크라켄은 보다 해안 가까이로 이주하게 되겠죠. 많은 나라들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금지하게 될 거예요. 파도에 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고층 건물만한 괴물이 바로 여러분 아래에서 헤엄치고 있는걸요. 바다와 해변에서의 휴식은 점점 인기를 잃을 거예요. 관광이 소득 원천인 많은 나라들은 빈곤해지겠죠. 크라켄들이 더 굶주리게 되면 이들은 땅에서 먹이를 구하려고 할 겁니다. 거대한 오징어는 작은 항구 도시를 공격하려고 할 거예요. 집, 부두, 거리 등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죠.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큰 나라의 해안 근처 바다에 버려집니다. 수십억 톤의 플라스틱이 크라켄을 괴롭힐 겁니다. 화가 나고 배고픈 괴물은 금문교 같은 다리를 공격할 수 있겠죠. 거대한 오징어가 다리를 에워싸고 모든 교통을 차단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오징어 중 몇몇은 힘으로 튼튼한 케이블을 끊을 수 있고 이렇게 다리 구조물 전체가 물속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크라켄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바다에서 헤엄치지 않고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요. 하지만 이 괴물이 실제로 존재했을 수 있을까요? 전설은 수년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19세기 중반에 과학적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1857년 지름 8cm 크기의 오징어 부리가 덴마크 해안에서 발견되었어요. 다른 거대한 오징어 잔해도 바하마에서 발견되었는데 과학자들은 거대 오징어가 존재했다고 확신했죠. 그 이후 대왕 오징어가 공식적으로 발견되었어요. 그로부터 10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오징어가 자랄 수 있는 최대 길이에 대해선 알지 못합니다. 사실 대왕 오징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생물 중 하나예요. 과학자들이 도달하기 어려운 바다 깊은 곳에 서식하거든요. 더 깊이 잠수하려면 강력하고 부피가 큰 장비가 필요합니다. 수중 바티스카프와 카메라는 많은 소음과 빛을 내는데 오징어들은 이런 걸 멀리서 알아차리고 우리가 이들을 발견하기도 전에 도망칩니다. 크라켄의 전설은 아마도 진짜 대왕 오징어 때문에 생겼을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은 이런 오징어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그 오징어가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이 거대한 오징어가 작은 섬 크기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바다의 약 5% 정도밖에 연구하지 못했거든요. 그 깊숙한 곳에서 크라켄보다 훨씬 더 끔찍한 괴물들이 헤엄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 조카 피터처럼 말이죠. 침대에 일어나 앉아서 발을 바닥에 대자 차가운 물이 느껴집니다. 재빨리 선실을 뛰쳐나와 긴 복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계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가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입니다. 한 여자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일으켜줍니다. 사람들이 바닥에서 밀어닥치고 있어요. 모두가 계단을 오르려고 합니다. 뒤에는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방금 전에 있었던 선실은 물에 잠겼어요. 몇 초가 더 지나자 물이 머리 위까지 올라갑니다. 다행히 모두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위쪽 가판이 부서지고 있어요. 거대한 배는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나무 부러지는 소리, 쇠가 갈리는 소리, 사람들의 함성이 몇몇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음악과 어우러집니다. 구명보트로 향하는 게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있는 구명보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명조끼는 있어요. 뱃머리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선미 가장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바다로 뛰어내리기로 합니다. 배가 더 깊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서 바다 표면까지의 거리를 줄입니다. 마침내 얼음물 속으로 뛰어내립니다. 물은 영하 2도예요. 바다가 얼어붙을 만큼은 아니지만 도로에 있는 웅덩이를 얼음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기온이죠. 추워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가라앉지 않을 거라던 선박 중 하나가 가라앉는 것을 봅니다. 1시간 30분 후 다른 여객선이 도착하여 생존자들을 모두 구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어떻게든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대서양 얼음물에서 90분 동안 생존해야 합니다. 혼란과 비명, 절망 속에서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상어예요. 모두가 타이타닉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생존자들이 침몰 현장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발견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 경우, 충돌음과 물속의 진동은 백상아리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백상아리는 재앙이 발생했던 대서양의 차가운 물에서 삽니다.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 중 하나죠. 크고 빠르고 강하고 300개의 톱니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여러 줄로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물 밖으로 튀어나온 삼각형 지느러미 몇 개를 봅니다. 상어들은 재빨리 여러분과 사람들 주위를 돕니다. 배에서 나온 떠다니는 나무 조각을 잡고 그 위에 올라탑니다. 차가운 온도가 움직임을 어렵게 하고 손이 미끄러집니다. 상어 한 마리가 헤엄을 치다가 여러분을 향해 곧장 가고 있어요.
두려움에 두뇌가 작동을 멈추고 본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상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물속에서 빠른 상어를 피해서 도망치는 것은 소용이 없지만 여전히 계속 노력합니다. 2초 후 발 뒤꿈치가 상어의 코에 닿는 것을 느낍니다. 다른 쪽 발은 이빨이 있는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소리를 지르고 다리에 날카로운 이빨이 느껴지고 눈을 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상어가 다리를 놓아줍니다. 백상아리는 인간을 공격하는 일이 드뭅니다. 무는 경우는 상어가 테스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상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물개입니다. 가벼운 테스트를 한 후 상어는 물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흥미를 잃은 거예요. 하지만 만약 상어가 배가 고프다면 상대가 어떤 동물인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배에 안전하게 타고 있는 생존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백상아리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어가 보트를 조금 밀 수는 있지만 단지 시험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배에 스테이크가 있고 누군가가 상어에게 먹이를 준다면 문제가 시작될 거예요. 몇몇 상어들이 스테이크가 물에 떨어질 때까지 배를 밀 겁니다. 상어가 여러분에게서 멀리 헤엄쳐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구명보트 중 한 척이 여러분을 태웁니다. 이제 안전해요. 또 다른 여객선이 도착할 것이고 따뜻하고 아늑한 곳에 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경우, 물이 따뜻하다면 타이타닉 생존자들은 황소상어와 마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라앉는 배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립니다. 물이 그렇게 차갑지 않아서 가까이 떠 있던 문까지 쉽게 헤엄쳐갈 수 있어요. 하지만 위쪽 끝이 짙은 색인 삼각형 지느러미가 보입니다. 백상아리와는 달리 이 상어들은 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게으르고 느릿느릿해 보여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문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황소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일부러 느림보 같은 착각을 일으켜 먹이가 긴장을 풀게 합니다. 적절한 순간이 되면 민첩하고 빨라집니다. 황소처럼 짧고 납작한 얼굴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몸도 튼튼합니다. 운에 오르자마자 황소상어가 그 문을 들이받아서 여러분은 물에 빠집니다. 다행히 근처에 구명보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에 태웁니다. 사방에서 상어 몇 마리가 보트를 들이받습니다. 무섭지만 모두들 힘을 합쳐서 배가 계속 떠있게 합니다. 곧 또 다른 구조선이 도착하고 시끄러운 신호와 엔진의 굉음으로 포식자를 쫓아냅니다. 그 불쾌한 시나리오는 다행히도 불가능합니다. 황소상어는 따뜻한 바다에서만 수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선한 샘, 강, 하구, 그리고 얕은 물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해변 근처에서 종종 목격이 되는 거예요. 물에 뛰어들기 전에 수영할 장소에 대해 항상 읽어보세요. 세 번째이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은 물에 뛰어들었어요. 물은 얼음처럼 차갑고 추워서 움직이기가 매우 힘들어요. 구명조끼 덕분에 물 위에 떠있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불빛이 물을 조금 밝혀줍니다. 검고 끝없이 깊어 보이는 물속에서 커다란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 보입니다. 고대 물고기, 세상에서 가장 장엄한 모습의 상어가 여러분 곁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그린란드 상어예요. 그린란드 상어는 북극 바다에서도 수영을 하기 때문에 북대서양의 추운 기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포식자는 자동차보다 더 큽니다. 길이는 매년 1cm씩 늘어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상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다면 행운입니다. 다행히 온순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타이타닉호의 주방 전체가 물에 떠 있어서 이 상어들을 유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린란드 상어는 느리고 평화롭고 나이가 많아요. 그린란드 상어의 나이는 400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어는 태어난 지 150년 후에야 성체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1912년의 그린란드 상어는 검, 앵무새의 안대를 두른 해적들의 황금기를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리고 타이타닉호 참사를 목격한 바로 그 상어가 2021년에도 살아서 대서양 차가운 바다를 천천히 헤엄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어가 물속에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근처에 배가 없었다고 해도 여전히 생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어를 흥분시키지 않도록 첨벙거리거나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마세요. 구명조끼를 입었으니까 떠있기 위해 몸을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어를 피해 헤엄쳐가지 마세요. 그러면 상어가 여러분을 먹이로 생각할 거예요. 상어가 주변을 헤엄치고 있을 때 눈을 떼지 마세요. 천천히 보트나 나무 판자 등 오를 수 있는 것으로 헤엄쳐 가세요. 해안 근처에 있다면 얕은 물이 나올 때까지 천천히 헤엄쳐 가세요. 그 후에는 빨리 도망쳐야 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상어가 얕은 물에서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항상 상어를 주시하세요. 만약 상어가 그래도 공격한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상어의 약점은 눈과 아가미입니다. 주먹과 발로 공격하세요. 타이타닉호가 운명의 항해를 시작했을 때 배의 무게는 약 52,000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애초에 그 큰 배를 어떻게 물에 띄웠을까요? 1단계, 엄청난 양의 비누와 천연기름을 찾는다. 2단계, 타이타닉 앞에 있는 선착장에서 거대한 미끄럼틀처럼 배를 밀어버린다. 심지어 배의 외부 전체에 기름칠을 해서 배가 긁히거나 찌그러지거나 뜯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타이타닉호는 물속으로 부드럽게 뛰어들었고 일꾼들과 배의 주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뭐 적어도 시작은 괜찮았네요. 이집트의 아수안 댐을 건설했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인공호수를 위해 넓은 공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거의 10만 명의 사람들이 집에서 떠나야 했어요. 이건 차라리 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거대한 고대 이집트 사원 2개를 옮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원이 영원히 물속에서 사라지게 될 운명이었으니까요. 정답이요.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건설자가 투입되었습니다. 사원은 산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불도저와 잭해머를 사용하여 분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레고 프로젝트처럼 모든 것을 분해해야 했죠. 조각상, 지붕, 벽, 조각 등 꽤 멋진 레고 세트네요. 그리고 나서 사원을 한 입 크기로 1000개 넘게 쪼갰습니다. 각각의 무게는 코끼리 3마리와 같았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어디에 다시 조립했을까요? 같은 산에요. 61m 더 높은 곳이었죠. 모두 5년이 걸렸고 오늘날 돈으로 약 3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파라오도 감동받았을 거예요. 자, 목이 마르시다니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하지만 그 물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물은 소금물에서 나옵니다. 별거 아니에요. 소금만 빼면 돼요. 그럼 증발기가 필요하겠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기계는 30만 명의 사람들에게 신선한 물을 가져다 줍니다. 사막치곤 괜찮죠? 증발기는 무게가 5,000톤이고 크기는 농구장 10개 정도 됩니다. 베트남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 증발기를 가져오기 위해 특수 배를 사용했지만 그 배조차도 너무 작았습니다. 배를 조금 더 크게 만든 후 대륙 횡단 여행을 성공하여 증발기는 마침내 중동에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쉬었어요. 화물 트럭 30대로 끌고 가면 됐으니까요. 꽤 인상적이긴 하지만 지구상에서 옮겨진 것 중 가장 큰 건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노르웨이의 트롤 A 가스 생산 플랫폼을 봅시다. 이 플랫폼은 타이타닉보다 더 무겁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겁먹지 않았어요. 해안에서 193km 떨어진 노르웨이까지 이 배를 끌고 가야 했지만요. 강력한 배 10척을 연결해서 일주일 만에 이 플랫폼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만드는데 10억 달러가 들었기 때문에 운반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 플랫폼을 천천히 움직이기 위해 배가 모든 방향에서 당기며 천천히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플랫폼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강력한 다리 4개가 20만 채의 집을 짓는 데 사용할 만큼의 콘크리트로 고정되었습니다. 이 바다 영역은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플랫폼은 제대로 고정되어야 했어요. 천연가스는 심지어 바다 한가운데서도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죠. 동네 밖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여러분의 집, 큰 부엌, 아늑한 벽난로가 편하다고요? 걱정 마세요. 집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약 500년 전 이탈리아 건축가가 한 지역에서 행정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동네의 교회 종탑이 방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탑을 들어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건축가는 탑 주위에 나무로 된 틀을 만들고 밧줄, 받침대, 많은 사람들의 힘을 사용해 건물을 옮겼어요. 그 이후로 많은 건물들이 옮겨졌지만 중국에서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2004년에 엔지니어들은 푸강 빌딩을 약 37m 정도 옮겼습니다. 옮겨진 건물 중 가장 무거운 건물이었지만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내기 위해 사람들은 밤낮으로 일했어요. 만년 전 운석 하나가 그린랜드에 떨어졌습니다. 칼, 작살, 화살촉, 심지어 보석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그 운석을 부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당시 유일한 철의 원천이었어요. 운이 참 좋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케이프 요크라는 이름의 운석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북극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는 가장 큰 조각을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30톤의 우주 암석을 트럭이나 포장된 도로 없이 옮길 수 있을까요? 게다가 1897년이었어요. 날씨가 엄청 추웠죠. 3년이 걸렸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해안에 운석을 끌 특별한 플랫폼의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이 철도는 그린랜드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철도였습니다. 피어리는 운석을 4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약 100만 달러 정도가 될 겁니다. 2012년 예술가 마이클 하이저는 LA 카운티 미술관 입구에 340톤짜리 바위를 세웠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설치는 쉬웠습니다. 하지만 옮기는 건요? 쉽지 않았죠. 이들은 88m 트레일러와 6대의 트럭을 사용해 이 돌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22개 도시를 지나 160km를 운전해야 했습니다. 가장 정신나간 부분은 결국 1000만 달러의 비용이 들게 되었던 거죠. 약 400년 전에 건조된 스웨덴 선박 바사는 거의 유명 인사였어요. 사람들은 배의 크기, 아름다운 장식, 그리고 금 조각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배가 처음 바다로 나갔을 때 돌풍 때문에 배는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어쨌든 약 80년 전 사람들은 이 배를 다시 꺼냈어요. 계획 중 하나는 배를 탁구공으로 채우고 얼음으로 얼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대신 배에 밧줄을 묶고 18번의 리프트를 사용하여 해저면을 따라 얕은 지역으로 배를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배를 끌어올리는 건 꽤 쉬웠어요. 그 배는 대부분 금속이 아닌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배는 차가운 바닷물 덕분에 살아남았고 심지어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엔데버호는 25번의 우주비행을 했고 2012년 나사는 이 우주선이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걸 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과학센터에서 은퇴를 하기로 했죠. 이 거대한 우주왕복선은 트레일러에 실렸고 시속 3.2km라는 놀라운 속도로 LA를 통과했습니다. 우주선이 큰 도시를 운전해서 지나가는 건 처음이자 아마도 마지막일 겁니다. 꽤 큰 길을 치우고 지나가야 했는데 결국 램프 기둥, 신호등, 송전선, 심지어 400그루가 넘는 나무들과 같은 성가신 것들을 다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800그루 이상의 새로운 나무를 심을 만큼 많은 돈을 모았으니까요.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지어졌어요. 9년 동안 열심히 작업해서 엄청난 양의 구리와 철을 사용한 후에 여신상은 우정의 표시로 미국에 보내줄 준비가 완료되었죠. 우편으로 보내면 뽁뽁이를 너무 많이 써야 해서 배로 보내기로 했어요. 이 조각상은 350조각으로 쪼개져 상자로 옮겨졌고 그렇게 뉴욕으로 운송되었습니다. 모든 조각을 다시 조립하는 데는 4개월이 걸렸습니다. 정말 굉장하죠? 자체 추진식 굴착기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상 운송수단인 배거 288을 소개합니다. 이 괴물은 하루에 수천 대의 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굴착기는 한 채석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다른 채석장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군내에서 선적하고 다시 조립하는 건 정말 굉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운전을 해서 이동했습니다. 시속 0.8km의 속도로 움직여 3주가 걸렸죠. 이 차가 전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은 앞서 걸었고 잔디도 심고 도로를 자갈과 흙으로 덮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프랑스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카페 몇 군데와 멋진 빵집,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스터빈인 해리엇이 보이는군요. 해리엇이 하는 일이요? 70만 이상의 프랑스 가정에 불을 켜주죠.
이 거대한 터빈은 전보 제트기 2대만큼 무게가 나가며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비용은 더치페이였겠죠?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200만 개 이상의 거대한 암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트럭도 트랙터도 없고 그저 온전히 근육의 힘만 있었던 시대였죠. 각 블록의 무게는 2.5톤이 넘는데 제 몸무게의 30배는 될 거예요. 이 시기에 사람들은 철이나 강철 같은 강한 금속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나무 조각과 돌망치를 사용했었죠.